유튜브에서 종합편성 채널을 꿈꾸는 송작가TV의 야심작, 대중문화 콘텐츠 토크 프로그램 K콘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선희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치지 마. 효과음 넣는다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는 두 분이죠. 평론계의 예언자, 송명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콘텐츠 읽기 안내자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저희 시작 전에 축하할 일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지난 회 조회수 2만 회를 달성했습니다. 와! 성준기한테 감사해야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 조회수가 우리 방송의 재미 때문이 아니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소재의 인기에 따라서 이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히트작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망작을 잡았어. 아, 슬프다. 근데 예. 지난해 그 댓글 보니까 송 작가님이 직접 댓글까지 쓰셨더라고요. 이게 그 시간이 맞으면 어차피 이제 프리미어는 댓글로 참여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 실시간 참여자가 1000명은 넘어야 그래도 그 댓글하는 맛이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1000명이 넘었어요. 와.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 왜 댓글에. 거기다 댓글에다가 나는 성공 못할 천재였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천재들이 부지런해야지 성공한다 그래서 난 부지런 안 하겠다고. 그 뜻이었어요. 그 뜻이었어. 생각하는 것도 바쁜데 언제 7000까지 부지런하게 합니까? 나는 생각은 내가 하고 성공은 그거 들으신 분이 네. 그냥 얻어 걸리는 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나는- 시청자분들이 성공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딱 보면서 배알이 뒤틀리더라고요. 아니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말이야. 에헤이. 성공 못할 에베레스트 초입이야. 베이스 캠프도 안 했어. 꿈을 10조세의 꿈을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정말 부럽네요. 야, 에베레스트 그렇군요. 초입. 저희는 지금 국내에 있는 산 언저리를 돌고 있는데 아직 남산도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함께 한번 에베레스트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질질 끌고 갈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질 끌려가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선택한 콘텐츠는 잠깐 쉬어가는 타임인 것 같아요. 정상을 향해 가다가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썸바디입니다. 너도 걱정되시죠? 너도 보셨으니까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이걸 갖고 어떻게 토크를 할 수 있을까? 아주 무궁무진해. 진짜 할 거 많아. 예를 들어서 이걸로 정말 철학적으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네. 성애적으로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이라는 부분에서 벌써 노잼이지만 그렇죠. 성의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불편해. 아니 근데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 차트에서 벌써 보기가 힘들어졌고요. 그나마 한국 차트에서 10위권에 있긴 합니다만 인기가 점점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솔직히 이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화려하게 딱 주목을 받을 때만 해도 야 이거 심상치 않다. 네. 그리고 그때 아마 3회차까지인가 이렇게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매진됐어요. 그리고 다들 나와가지고 말을 못했어. 너무 야해서. 그래서 야 이거 안방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만만치 않은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야해서 말을 못한 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작품이다. 근데 현대인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 현대인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인프라가 현대인을 더욱더 단절시키고 소외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니아가 분명히 있다. 요거를 갖다가 몰래 숨어서 2번, 3번 보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고대목만. 고대목만. 수영장 다음 씬만. 야. 여러분 오합니다. 저는 심지어 한 번 더 봤어요. 네. 볼만합니다. 우와, 네. 네. 사실 저는 이 2022년도 판 접속을 기대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들어만 봤습니다. 네, 좀 오래된 장민환 영화지. 감독하고 정지호 감독은 전혀 색깔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옛날 전도연 한석규가 나왔던 그 전도연을 데리고 해피엔드를 찍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잊어버리고 네. 뭔가 이렇게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알콩달콩한 얘기들 뭐 요런 걸 사실은 처음에 기대를 좀 했었어요. 제가 워낙 또 대한민국 그 천리안 1세대로서 대한민국 4대 채팅 왕으로서 뭔가 이제 그런 어떤 달달함과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서 교감 같은 거를 기대라고 봤는데 이거는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사이코패스 드라마야. 그래요. 거기에다가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상황들이나 그리고 이거 전체적인 플롯 자체 안에서의 서머니라고 하는 채팅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봐서 말이 안 되는 AI가 아니야, 걔는. 말이 안 되는 구성을 갖고 영화를 만들더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네. 쉽게 말해서 뭐 한 군데가 마음에 안 들어야 그것만 욕할 건데 여주인공 빼고는 하나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계속 마음에 안 들어. 예. 저는 사이코패스 드라마라고 하셨잖아요. 서먼 네. 자체도 사이코패스 같은 거예요. 저는 그 기계가 AI 느낌이 아니라 약간 범죄를 부추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나는 아이디어는 신선했다고 보고 보통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데이팅 앱이라든가 뭐 혹은 그 수많은 그런 AI를 기반으로 한 챗봇들 있잖아요. 그 챗봇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것들을 소개하잖아. 근데 이건 안 그래. 쉽게 이건 안 말하면 그래. AI로서의 연구가 부족했어요. 이 극본가나 감독들이.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이면서 자기 학습이 가능해갖고 사람들의 반응을 누적해가면서 그걸로서 새로운 지능을 높여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인공지능인 자비스하고는 완전히 이 그 개념 자체를 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게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류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 인류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차라리 멸망하는 게 인류한테 유리하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처럼 또 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인간을 그렇죠. 경험해봤더니 인간을 계속 떠나잖아. 그렇죠. 인간을 계속 연구하고 경험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하다 보면 외로운 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는 결론. 난 뭐 솔직히 이런 걸 기대했거든. 근데 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이 모든 게 내 전공인데 뭐 하나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괜히 뜬금없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정말 여주인공만 안 이뻤으면 야 진짜 예. 약간 대충 본 느낌이 납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 전공에 맞게 이따가 이제 상징적인 이 부분 얘기하면서 좀 풀어보고요. 하나하나씩 네, 풀어보도록 알겠습니다. 워낙 펄 게 많아. 허술한 데가 많아. 이거 하기 너무 좋아 이거. 여주인공 얘기를 마침 딱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여주인공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해서 우영우 비교가 좀 됐어요. 그렇죠. 하지만 막상 열어놓고 보니 전혀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이 여주인공은 어떻게 좀 흐름을 끌어갔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펼칠 수 있는 영화가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영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특정한 어떤 재능은 아주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데 세상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그건 약간 서번트에 가까운 네. 성격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증후군이에요. 원래 서번트 증후군과 아스퍼거 증후군이 비슷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규정이 덜 돼 있는데 물론 뭐 그 김평론가님 끝난 다음에 말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여주인공의 설정은 사실상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볼 수 없는 설정입니다. 그 자체에도 결정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해버리면 뒤에 까는 맛이 없어지는데. 아니, 먼저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거를 깊이 있게 천착해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전형적인 어떤 캐릭터를 뽑아낸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정지호 감독이 접근해 들어가는 거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일군의 어떤 그 특별한 사람들에서부터 소통 불능이나 소통 부재만 끄집어가. 그리고 사이코패스들도 역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거나 그거를 알아챌 수 있는 뭐 뇌의 장치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동훈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둘이 서로가 그 공통점, 교집합을 갖고 있다는 걸로 사실은 이 이야기들 끌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한동훈이 더 흥미로운데? 한동훈은 모근의 양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건가? 아니 어쨌든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갖다 이걸 하는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일종의 사념 속에서 나온 캐릭터라는 거죠. 현실에서부터 이렇게 구현한 현실에서 건져 올린 캐릭터가 아니라 사이코패스도 사념 속에 있고
아스퍼거 증후군도 산염 속에 있었어. 그 중에서 공통의 특징과 공감이 있다면 이 둘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많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 정도 이상의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살인마라도 혹은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집요한 질문을 던진 그런 부분이 있다. 일단 그 감독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스퍼거 증후군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일종의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딴 사람하고 교감할 수 없는 네. 장애. 상대를 이해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상대한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감정을 아예 네. 모르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정상적인 인간들도 사회생활하면서 상대방한테 자기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또는 그거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출발점이 똑같다고 본 거야. 원래부터 안 되는 사람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안 되는 사람하고의 어떤 비교. 진짜 현대인은 환자라서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사회적 구조가 그렇다라는 쪽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스퍼거 증후군은 지금 서미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격은 될 수 있죠. 그렇죠. 성격은 될 수 있는데 뭘 못하냐면 프로그래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 그러면 절대 그만한 속도의 키보드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은 운전이라든지 네. 기계를 다룬다든지 뭔가 이제 그 특별한 기능을 요구를 하는 데서 숙련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속도가 안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 같이 많은 타자를 타이핑을 쳐야 되는 이런 류의 작업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치면 인공 채팅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서민은 이게 특별하게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고치려고 하거나 뭐 이거를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인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남자 주인공 그 성윤호를 만나갖고 격렬한 끌림을 느낀다든지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현실성이 네. 자꾸 도전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송 작가는 그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불편해. 그거를 빼내고 몰입이 안 되는 거야. 드라마로서의 몰입이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그렇지. 전 처음 알았어요. 아스퍼거 증후군이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이 독특하게 그 성취를 하는 영역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너무너무 잘한다. 이건 가능해.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하고 암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발달하고 나머지에서는 완전히 발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림을 갖다가 아주 특화돼가지고 잘 그려. 색감이 아주 독특해.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어. 피아노를 막 겁나게 잘 쳐. 피아노를 잘 쳐. 이런 건 가능해.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은 그 어떤 것도 기능적인 면으로 습득하거나 표현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서번트와 아스퍼거 증후군은 엄밀하게 차이가 있는데 감독은 그 부분을 캐치를 못했다는 겁니다. 주인공 설정 자체가 좀 비현실적인 면이 있는데 무시하고 갑시다. 네. 워낙 감독이 설정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는 방식으로 드라마를 구성하는 분이시니까 아니, 이 그건 인정. 감독님이 정지우 감독님이란 말이에요. 해피엔드랑 은교를 만든 분인데 약간 범죄적 캐릭터를 파고드는데 재주가 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범죄적 캐릭터를 네. 극단적으로 파고들어요. 나는 이분이 영화 감독 돼서 다행이지. 무서워요. 나쁜 길로 들어섰으면 아우 정말 무서운 사람 됐을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계속 그 탐닉하고 있는 그런 문제 의식이 있어요. 그 문제 의식은 뭔가 자신이 자기의 재능이라든가 성과에 비해서 과다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근데 현대인의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일 때 그 과다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나름대로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필하다가 좌절되면 그러면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까? 범죄로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 공부한 분들이 동일하게 내리는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인들을 이해하는 그런 영역으로는 탁월한 그런 논리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뭐랄까 그 작품 안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잘 그려내니까 범죄자를 대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죠. 맞아요. 이번에 이 썸바디에서도 김영광이 살해를 하는 그런 이유들을 다 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그 침묵이라는 작품에서도 최민식 씨가 아버지야. 근데 이 아버지가 딸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이해가 돼. 심지어 그래가지고 보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아빠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재일 수는 있어도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전복되는지를 갖다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작품을 갖다 보게 되는 그런 그 독자들,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함을 갖다 심어주죠. 그렇죠. 굉장히 불친절해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굉장히 이제 나중에 가면 극적 반전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우리 정 감독님이 뭔가 자신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겁나게 억눌려 살아오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걸 잠재적으로 안에다가 쌓아놓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는 요런 인간의 군상이 본인의 삶 안에 녹아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보여줬던 뭐 해피엔드 안에서도 결국은 사랑이 이제 나중에 배신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고 모든 게 보여지는 거 이외에 보여지지 않는 그 뒤에 극단적인 면이 있다는 거를 항상 이 감독님 작품에서는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난 이분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모던 보이야. 모던 보이는 진짜 힘을 빼고 만들었지, 그렇지. 완전히. 박해일이라고 하는 인물도 잘 만들었고 시대상도 잘 보여줬지만 나는 그 안에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뭐 일제치하의 어두운 시절 뭐 힘들던 시절 안에도 인간은 낭만이 있었고 행복했었고 나름대로 추구하는 삶이 있었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양반의 그 특기는 뭐냐면 처음에 딱 꺼내놨을 때는 빨간색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빨간색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는 이런 파란색이 있어. 파란색이 뒷면이 있어. 더 씌워져 있어.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일부러 이런 서사를 짜는 거야. 문제는 이번 작품 안에는 너무 많이 다양한 서사를 넣어버린 거야. 뭐 동성애 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 사이코패스에다 사회적 단절에다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 등등 너무 많이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 이건 한 4부작? 2부작이면 좋겠어, 사실. 전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 정 감독님 기술이면 이거 120분 안에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무리하게 8부작으로 늘리다 보니까 너무 길었어요. 중간에 졸려. 자고 일어나도 스토리가 안 끊어. 저도 모르게 스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둘이 아주 그냥 찰떡궁합이야. 잠깐 자다가 지났어. 전혀 스토리가 궁금해. 궁금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워.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게 아니라 스킵을 하면 놓치는 게 많아, 그래도. 아니 그림은 놓칠지 모르지만 스토리의 흐름을 놓쳐지지가 않아. 네. 아무튼, 모던 보이도 실패했어요. 그래 다 망하지. 아니 늘 망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만들어. 제작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감독이야. 근데요, 여기는 신기한 게요. 그 제작자가 감독님이랑 결이 비슷해요. 바로 비욘드 제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이 굉장히 색다른 장르물에 익숙한 곳이에요. 허허 설상가상일 때. 약간 대박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일종의 개취물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 온 곳이거든요. 그렇죠. 뭐, 오늘의 탐정, 네. 뭐, 초면을 사랑합니다, 원티드, 이런 장르물인데 약간 장르물 중에 생뚱맞거나 네. 좀 새롭다라는 거. 대중성 떨어지는. 그리고 또, 우리 알고 있지만 아세요? 알고 있지만? 심지어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저기 있잖아요. 그 부부의 세계로 빵 뜬 한소인가? 이 친구를 만들어서 이 친구의 그 주인공을 해놓고 망한 드라마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알고 있지만. 그런데 또 한소희를 너무 낭비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웬만한 드라마는 다 챙겨 보는데요. 2, 3화 정도 보다가 각이 나와요. 네. 그건 대부분 손절 치거든요.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근데 정말 놀랍게도 끝까지 본 드라마가 하나도 없네요. 살인자의 쇼핑 목록 이것도 이게 지금 광수가 나온다 그래갖고 예, 잠깐 예. 보다가 예. 네, 뻔히 얘기가 보여지더라고. 또 트라우마 얘기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 복잡한 제작사와 복잡한 감독이 만나서 초복잡한 드라마를 내놓고 정말 산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그 복잡한 드라마의 내러티브 비평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져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어렵습니다. 여주인공 이름은 김섬, 외자입니다. 자, 그래서 김섬이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썸원을 개발을 하는데요. AI를 통해서 소수의 취향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썸원을 토대로 썸바디라는 데이팅 앱을 만들게 되고 그 김섬이 본인이 만든 데이팅 앱에서 여성을 유혹해서 살인을 하는 사이코패스죠. 용의자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의자에게 끌리게 되죠. 그게 바로 김영광 씨고요. 어떻게 보면 구도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뭔가 미스터리 스릴러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러티브 구도는 전형적인 미스터리 스릴러의 얼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얼개를 가지고 여기다 이제 다양한 일단 설정을 갖다 걸어서 차별화를 시키는 건데 이 차별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도들을 칭찬해 줍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게 나오지. 이런 도전도 안 해보고서 자꾸 똑같은 거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기 대사도 있네. 나의 완벽한 세계, 나의 완벽한 오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도전을 완벽하게 했어. 그리고 그 도전을 할 때 제작사도 완벽하게 지원했어. 돈 대주고 간섭 안 한 거야. 그리고 완벽한 오류가 탄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또 기념비적인 어떤 발견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드라마가 몇 가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시도를 했고 그 시도들이 이후에 다른 드라마들에게 계속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해볼 만할 거 다 도전해봤다. 그런 부분에서도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30년 경력의 채팅 전문가로서 이 어트랙션을 들여다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또 하나의 엉뚱한 구조다. 예. 아까 아스퍼거 증후군을 잘못 설명한 것 같이 네. 채팅의 어트랙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뭐냐면 채팅 여기 안에서 보면 네. 그 얘기는 많아요. 채팅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부분, 쓰고 지우는 부분이 오히려 그 본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그쪽에 접근해주면 좋다라는 거는 말은 맞아. 근데 기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지. 왜냐면 내가 채팅을 해갖고 쓰잖아요. 엔터를 쳐야 되는 엔터를 안 누르면 서버로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컴퓨터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쓰고 지웠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알 수는 있잖아. 어딘가에 카메라를 숨겨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치고 있는 말 안 되는 얘기 하지 고스란히 마시고요. 고스란히 해석을 하는 거야. 일단 기계적으로 이러한 네. AI가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쓰고 지우는 거를 서버를 통해서 메인 컴퓨터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친 가상돼 있는 글만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채팅을 해보면 알지만 채팅 안에서 상대방을 유혹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나를 주지시키는 거야.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글을 통해서는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 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어트랙션 할 수 있는 화려한 단어와 말빨과 구성을 빠른 시간 안에 쳐내는 거. 그래서 많이 했구나. 그렇지. 그래서 내가 전문가였던 거지. 그럼 그래서 욕을 많이 했어. 말하는 거나 똑같아. 어. 채팅을 하는데 상대는 글을 올릴 시간을 안 줘요. 그렇지. 자기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치고 있어 다음 얘기를 계속 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더더욱 이 사람에게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어떻게 이런 한번 생각을 만나보고 하지? 싶다. 어떻게 나는 대답도 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 이래야 맥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반음 효과까지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혹하는 거지. 반응 효과가 뭐냐면 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 이러면 진짜 그런 것 같이 느껴져. 너 대답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미리 대답을 쳐버리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사실 반응 효과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상대가 나한테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걸 믿고 싶어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렇지. 넘어가게 돼. 점쟁이랑 가스라이팅 똑같은 아니에요? 거야. 가스라이팅은 아니지만 너 집 뒤에 우물 있었지? 없었어? 없었어요. 있었으면 너 죽었어. 이런 식으로. 이런 거구나. 거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잘해야 채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팅을 하는 거를 그 AI가 채팅의 내용을 봐갖고 매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엮어준다? 이건 불가능한 거야. 왜? 사람은 직접 보고 오감, 그러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부터 시작해갖고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채팅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분석한다는 거는 시스템상 불가능해. 실제로 근데 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채팅을 통해서 어떤 걸 꿈꾸는가 사람들이.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꿈꾸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영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휴대폰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야. 근데 솔직히 그러면 AI거든.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계속 들려주는 그렇지. 건 AI라고. 근데 AI가 대답하는 것에 나중에 질려요, 사람들이. 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맨날 내 생각을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쿠션을 줘가지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해주면 처음에는 너무 괜찮지. 근데 얘 인간 같지가 않잖아. 예전에 심심이라고 네. 그런 비슷한 콘텐츠가 있었어요. 심심이한테 말을 걸면 심심아 뭐해? 이러면 나 네 생각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순간 지겹더라고요. 질려. 그것도 하나의 스타일이 돼버리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 네 생각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사람들한테 끌리기도 하고 네. 더 궁금해지고 이런 인간의 심리가 있는데 그런 심리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서 계속 채팅을 이어나가게 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류의 인간적인 결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팅을 통해 가지고 따져놓고 보면 이제 AI가 못 해내는 일을 김영광은 사람으로서 해내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그런 쪽에 특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다양한 정보를 얻으면서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게끔 그 캐릭터를 맞춰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휴대폰을 돌리는 것도 예. 그 이유인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결과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상상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말을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야. 요렇게만 말해주면 나는 저 사람한테 호감을 던져버릴 만한 이거를 갖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 채팅의 어트랙션인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데에서 표현하는 AI가 해주는 채팅 앱 같은 거는 미연식 게임 같은 거. 그 미녀 연애 시뮬레이션.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이고 어차피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본인은 그거를 자신만의 특별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요런 기능을 이용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서먼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애초에 만들어질 수도 없었지만 만들어져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성공할 만한 프로그램은 못 된다는 거지. 하지만 김영광은 사람으로서 그만한 걸 할 수 있는데 얘가 문제는 그렇게 해갖고 목적이 사람을 죽인다는 데 있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부분들 그 설정에 있어서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강렬한 이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김영광 같은 경우가 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되는데 솔직히 사이코패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인마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그 사랑도 원하고 있고 받고 싶어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자기가 응징해야 될 기준이 명확해. 어떤 면에서 그냥 심심풀이로 막 아무나 사람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 딱 응징해야 될 어떤 그 대상? 자기를 갖다 도발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명확히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이상 그런 것들을 모욕한다거나 그리고 자기를 무시한다거나 이러면은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분노를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한 게 꽂혀지게 되면 그거를 죽여버림으로써 자기가 그거를 소유하게 되는 그 순간의 기억을 소유하게 되는 것들을 원하는 사이코패스인 거야.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잖아. 그럼 이 사람이 변하기 전에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 호감을 가진 사람으로 그 관계가 끝나잖아. 분노했던 사람이 있으면 이 분노를 내가 느끼고 이 분노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가장 분노한 그 대상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보면 기은이에 대한 행동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진짜 특별한 거지. 어. 사실은 수영장에서 아무튼 하고 죽였어야 돼. 근데 살려놓는단 말이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철거장에서도 그렇고 한 두세 번은 더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살려? 안 죽여. 이유를 모르겠어. 본인의 해석이 틀린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 매뉴얼을 쭉 잘 지키다가 네. 기은에 있어서만큼 이상 행동 내지는 기은도 그렇고, 그 함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기은도 거야. 그렇고, 썸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예외인 거예요.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 애정을 느끼는 걸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와 동일시되는 사람은 못 건드리는 거야. 그거보다는 끝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썸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 끝에를 못 간 거고. 왜냐면 썸은 사랑할 줄 모르니까. 기은은 자기를 미워하게 만들게끔 해서 그 끝에 가고 싶어 했는데 이 기은도 변태라서 얘를 좋아해. 미워하지 않아. 데려보고 싶어 하고 또 좋아해. 그 마음을 아니까 김영관, 윤호가 느끼기에는 이거 안 되는데? 조금 더 좋아한 다음에 죽여야겠는걸? 조금 더 나를 미워하게 된 다음에 죽여야겠는걸? 요런 기제가 발동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썸바디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관계 있잖아요. 이것은, 감독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돌발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며,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 생각하는 순간 모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피엔드도 그랬고 은교도 그렇고 지금 이 작품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맞아요. 나도 결론은 그거 같아. 사람이 자기 원칙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사람이 있어. 이 네 사람이 다 그래. 전부 고집도 세고 자기 욕망 강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자기의 욕망을 중간중간에 꺾어요. 변해. 심지어는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 선천적인 환자도 행동이 변하고 사이코패스 살인마도 변하고 형사도 변하고 무당도 변해. 안 하던 짓을 한단 말이지. 요런 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인간은 서로 친해지기 어렵다. 인간의 관계는 이론이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카오스를 설명하려는 거 아닐까? 그런데 진짜 참 내가 의미심장해 봤던 거는 모건, 그러니까 지금 뒤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무당인 이 사람은요. 전적으로 누군가의 그러니까 일종의 대행자잖아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없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사랑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사랑을 하게 되는 물론 동성이지만 그 동성인 사람도 모건과 만날 때는 자기가 없어. 자기의 삶, 자기의 일상, 자기의 일, 자기의 돈 이런 게 그냥 사라져. 그래서 이 정지우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이거를 희생이라고 하든 배려라고 하든 어떻게 그 의미가 지어지든 간에 자기를 완전히 비워낼 수 있으면 사랑에 성공한 거는 모건인의 커플. 모건인의 커플밖에 없다는 모건인의 거네. 커플은 이상적인 어떤 만남으로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있잖아. 이 애빈이 뭐 이런 걸로 만나질 않아. 그렇지. 얘네들은 몸과 몸이 부딪혀가면서 만나.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커플이 그렇죠. 그쪽 가장 하나네. 고전적인 오프라인의 방식으로 만나는 사람은 서로를 발견하는 거야.
근데 이 앱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오해와 환상 속에서 만나갖고 서로를 갖다가 오히려 혐오하게 되는 그러네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지우 감독이 세상은 정말 복잡다단하고 인간과 인간은 서로를 완전히 아는 것도 불가능한데 네. 그거는 심지어 앱 따위나 이런 걸 통해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안다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좋은 주제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진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면대면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영혼이 통해야 된다. 소울이 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모범 같은 존재만이 유일하게 소울을 인정하잖아요. 소울을 인정하는 존재만이 사랑에 성공하는 거야. 나 지금 엄청나게 공감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감독의 문제의식과 뭔가 표현하려고 노력하면서 얽어 나간 그 노력을 난 칭찬해줘야 된다. 다만 이게 다 알 수가 없는 완전한 그런 그런 게 전문가가 저는 아니니까. 김성수 평론가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었어요. 아니, 엄청 아무튼 공감됐어요. 겁나게 드라마가 불편하고 이런 좋은 주제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드라마를 보는 순간 짜증이 나. 왜 보고 있나 싶다가도 용지 나오면 조금 더 보게 되고 해상이 나오면 좀 더 보게 되고 요게 있더라는 거죠. 네. 저는 이 주제의식을 김성수 평론가님 소개해 주시지 않았으면 본 내내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봤자 진도를- 재미는 없어. 자, 진도 나갑시다. 진도 나갑시다. 자, 캐릭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김섬 캐릭터 어떻게 보셨나요? 혼돈 그 자체죠. 사실은. 그냥 원판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역시 명불허전 미스 코리아. 배우는 너무 예뻤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네. 그리고 적당히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기 때문에 독특한 억양이라든지 어떤 버릇들 있잖아요. 네. 그게 더 신비롭게 보이게 만들고 진짜 빠져들게 만드는데 자칫하면 연기를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예, 있는. 자칫하면 왜냐면 비정상인을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연스러워 보이면 더 이상한데 예.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푹 빠져가지고 인터뷰 영상을 많이 봤잖아요. 예. 웃으니까 깨띠다. 그래요? 아니 그게 이쁜데 이렇게 이제 무표정 할 때는 막 신비롭고 정말 다양한 매력들을 느끼게 하는 흡입력이 있는데 진짜 이게 그 라이브 인터뷰나 작품 설명 같은 거 하는데 웃으니까 그 느낌이 싹 깨져버리는 거야. 웃으면 되게 예쁘지 않나요? 아니에요, 예쁘니까 아니에요. 싹 올라가면서? 이 아닌가? 그 김썸을 연기한 강예림 씨인가 웃을 때 여기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에 그 충격을 알고 지금 미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커 같은 느낌에. 네. 그러니까 분명 웃고 있는데 울고 있거나 웃는 거를 억지로 웃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는 내가 100% 연기력 부족으로 어색하게 웃혀서 아니야. 이거는 100% 미스 코리아 증후군이야. 미스 코리아 증후군요? 그건 뭐죠? 미스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다 비슷한 병이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루 왼종일 웃고 있는 표정으로 존재해야 되거든. 그냥 그게 굳어진 거죠. 그거를 계속 연습시키거든. 그런데 그걸 심리적으로 내 영혼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기괴한 표정이 나와요. 근데 그 표정을 보고 나는 캐스팅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지훈 나는 이게 그 근교의 한고은처럼 예. 이 첫 작품을 이걸로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드라마에서 한 두세 작품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욕을 먹겠구나. 그렇죠. 한동안 이 캐릭터가 주었던 어떤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그 어려움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김고은 씨 길을 걷진 않을까요? 김고은 씨 이제 그러다가 귀여운 쪽으로 살짝 도망을 가고 살아난 케이스인데 예. 뭐 어떻게 방향을 잘 찾을 수 있겠죠. 일단 이쁘니까. 캐릭터를 그간에서 완성하는 정도는 낮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어떤 캐릭터 하나를 그간에서 구현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캐스팅이 기가 막혀서 그래서 배우가 함께 이 캐릭터를 만들어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소 설정이 어색하거나 부족했던 부분들도 김섬의 연기를 통해 가지고 이해는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김섬 씨가 연기를 자기 나름대로는 잘 빚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연기를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를 할 때 이상한 기준과 잣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선입견들은 오히려 뛰어난 연기를 방해해요. 이 영화 안에서는 드라마타이즈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뭔가 캐릭터에 의존해갖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상해하고 어색해하면 연기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음번 드라마에서 어떠한 캐릭터를 해낼 수 있는가라는 걸 기대해야 되고, 뭐 여러모로 큰 기대가 될 수 있는 신인이 하나 네. 그럼요. 나타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드라마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엄청나게 관계자들한테 소문이 났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을 거라고 봐요. 아, 그때 보고 캐스팅이 됐을 예, 것이다. 캐스팅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그 사실상 신인이니까. 작가가 미장센이 좋잖아요. 네. 그 감독이. 이 언니 등장했을 때마다 어슴풀에 붙이던 그 정육점 조명. 항상 따라다니는 그 정육점 조명의 어떤 그 음산함이 잊혀지질 않아.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색깔별로 있었던 캐릭터를 또 잘 구현해낸 영화이기 때문에 내용을 접어버리고 난다면 연출이라든지 네. 극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많은 걸 담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맞습니다. 너무 불편하게 담았어. 예, 먹기 좋게 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여배우는 정말 예뻤다. 공감을 네. 합니다. 감독님이 그 여배우의 정말 예쁜 포인트를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쁜 여배우도 있었죠. 예. 우리 호타루, 아, 우리 용지.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드라마의 여성 캐릭터들 얘기를 먼저 하고 네네, 가야 될 것 그럴까요? 같은데 진짜 매력적이에요. 모건 셋 다. 캐릭터, 기은 캐릭터가 네.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기은 장애인이에요. 그것도 그 지체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지체 장애인치고 이렇게 씩씩하고 용감한 캐릭터 봤습니까? 그 여성 지체 장애인 중에서 가장 정말 진취적인 캐릭터예요.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엉뚱하고. 너무 좋아요. 예. 네. 그리고 그 모건 캐릭터 이 용지 씨, 무당 이 용지 역할. 씨는 이전에 그 구미호에서 러시아 여우로 나왔던 진짜 혼혈인 줄 아는 사람 예. 많았죠. 저렇게 나왔던 사람이 구미호전에서 저렇게 나왔던 사람이 너무 서구적인 페이스죠.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예쁘잖아요. 저렇게 나왔던 사람이 완벽한 무당이 됐어. 저 미스터 선샤인에서 호타루로 일본 게이샤로 나왔을 때 맞아요. 일본 사람인 줄 알았죠. 그때는 일본 사람처럼 보였어 또. 이 사람이 데뷔한 지가 2015년에 그 삼성 그 휴대폰 광고로 나왔었는데 나는 그때도 외국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저는 저 러시아 여우 때는 엠믹스의 서륜 같았어요. 혹시 그러니까. 아시나요? 맞아요. 엄청 알아요. 예쁜 아이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모건이라고 하는 역으로 나왔을 때, 그때 그 친구가 맞나? 그러다 찾아봤어. 맞더라고. 세상에 10kg를 찌웠대. 아니 그 여배우한테 그건 무슨 몹쓸 짓이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모건이 아프네. 무당으로서 다른 친구들을 품어주는 캐릭터잖아. 실제로 엄마 같은 캐릭터인 거야. 네. 그래서 엄마같이 따뜻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푸근한 일부러 느낌? 살을 찌웠다는 거야. 아이고. 그리고 그 대사 톤이라든가 뭐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뚝뚝해 보이지만 그런데 너무너무 속 깊게 그들에게 맞춰주고 그들을 갖다가 끝까지 도와주고 마지막에 어디선가 나타나서 엄마처럼 문제를 해결해 사실상은 아빠예요. 맞아요. 엄마이자 아빠지. 아빠입니다. 또 하나의 남자 주인공으로 봐야 그렇죠. 되는 캐릭터인데 네. 너무 이쁘잖아. 나는 연기가 기억이 안 나요. 네.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조금 전 모습. 호타루. 저것도 너무 네. 예뻤죠. 그러니까 이런 그 여성 캐릭터들이 셋이 딱 포진해가지고 이들이 일종의 소수자 연대를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는 지체장애인이야. 또 한 사람은 무당이야. 우리 사회의 완전 소수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 셋이서 뭉쳐서 살인마를 잡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상징적인 구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 남은 김영광. 김영광 씨. 김영광은 진짜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난 이 친구 영원히 뭔가 좀 잘생겼는데 연기 안 되는 덜 떨어진 역할. 한 20년 전 구본순 같은 그런 느낌의 배우로. 구본승 씨도 그렇고 김영광도 그렇고 둘 다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아무튼 그랬어. 뭔가 어색한 그런 캐릭터로만 생각을 했지, 이런 진지한 연기, 내면 연기, 사이코패스 연기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기대를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많이 놀랬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무 멜로물 안에서 그것도 주역 아닌 자꾸 여주인공 좋아하다 차이는 역으로 네. 너무 캐릭터를 소비했던 것 맞아. 같아. 약간 시트콤이나 로코물에 어울리는 그렇지. 역할이었어요, 늘. 그리고 너무 길어. 주인공 하기에는 기럭지가 너무 길어.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그 기럭지, 그러니까 이건 기럭지가 아니라 뭔가 좀 악을 상징하는 거대 악을 상징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키나 등치에서 압도를 하거든요. 맞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여자들이 봤을 때는 뭐 품어줄 수 있는 큰 어른처럼 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남자들이 봤을 때는 상대하지 못할 위협적이죠. 위협적인 존재. 요런 거 안에서 부드러운 내면을 표현했다가 표독한 내면을 표현했다가 이걸 옮겨가는데 이게 순식간에 이게 캐릭터가 바뀌는데 깜짝 그게 놀랐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광 씨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진짜 완벽한 악인 캐릭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저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사무실이 있잖아요. 되게 좁아요. 좁아서 아주 이렇게 꼬부려져 있어. 꼬부려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꾸기적꾸기적거리고 연필 깎고 막 이래요. 이 모습은 철저하게 위험하지 왜 않아. 연필을 깎는 게 뭐가 좀 액션에 네. 그 상징성이 좀 있나? 안 아니, 하는 건축가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건축가라고 건데 연필 깎기 이거 샤프 연필 깎기로 깎을 수도 있잖아. 근데 전동으로도 되는데. 저런 친구들은 이제 자기 캐릭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그런 거지만 이제 뭔가 집착해 있잖아요. 그 칼날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그거를 누가 아냐면 김썸이 아는 거야. 그래서 둘은 그때부터 남들이 모르는 그런 은밀한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 칼을 갖다가 사용할 때. 아니 그게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고양이 죽이라고 칼 줄 때 네. 봐서 딱 죽이잖아요. 네. 사실 그건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거지. 그 칼을 네. 준 게 얘인 거는. 네. 근데 그때부터 이미 둘 사이에는 뭔가 서로 통하는 부분이 그럼. 있었어. 근데 분명한 건 김썸은 아스퍼거 증후군이 맞지만 얘는 아스퍼거 증후군은 아니에요. 네. 사이코패스. 굉장히 평범한 인간인데 사이코패스이기만 한 거야. 예.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교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서로가 사랑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정상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정상적이지 거죠. 않지만 그걸 예감하고 있어서 누구예요? 김영광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좀 어느 정도 의거하자면 자기가 끝까지 가게 돼서 사랑하게 되면 김썸을 죽여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 죽이는 장면을 갖다가 막 세팅을 하면서 미장센을 만들면서 막 슬퍼하잖아. 이렇게 사랑한, 이렇게 소통을 했던 여자가 없는 거야. 마지막 김썸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그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먼저 죽이잖아. 먼저 죽였다기보다는 비슷한 해석이긴 한데 이 남자가 잡힐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든 안 죽이든 간에 나중에 잡힐 거야. 이 사람은 살인마라는 걸 친구들이 다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잡혀서 자기를 떠날 거를 알기 때문에 못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어버린 거죠. 이거 게이한 해석이지만 네. 어쨌든 워낙 드라마가 게이하니까 해석도 게이할 수밖에 없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시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상징성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드라마의 주제로 봤던 데이팅 앱 그리고 AI입니다.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드라마에서 구현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건 완전히 비인간화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죠. 그러니까 서로가 만날 때 서로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한테서 똑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가지고 그것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 그것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결혼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결혼식 장면이란 말이에요. 데이팅 앱으로 만나서 서로가 성욕만을 추구했던 건데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거야. 뭔가 몸이 부딪히고 서로를 이해해야지만 더 그런 관계를 갖다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거를 갖다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데이팅 앱이 만나게 하는 창구는 됐어도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야. 그거를 이용해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애정들을 키워가는 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면은 저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오늘날 플랫폼 노동자들과 이런 관계들도 저는 저 장면으로 다 압축해서 일종의 조롱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자, 보세요. 그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 돈 벌게 해준 겁니까? 실제로 노동을 하는 거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배달해주는 사람이고, 그걸 소비하는 사람이잖아.
그 연결해 주는 거는 사실은 간단한 장치를 통해서 그들이 만나게 할 수 있는 창구만 열어줬을 뿐이야. 근데 그들이 불을 다 가져가. 왜냐면 워낙 다양한 그런 네.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이 사람한테 조금씩 뽑는 거지만 네. 수없이 많은 n분의 1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 AI를 다시 한번 제가 보충을 하자면 오늘날이 진짜 이 AI 알고리즘이라는 거에 의해서 지금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이 돌아가요. 그러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 뭐 검색하는 게 뭔지에 따라갖고 또는 내가 오늘 쿠팡에 가갖고 뭘 둘러봤는지에 따라갖고 그게 그 다음날부터 계속 날 나를 쫓아다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접촉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들이미는 게 이 사람한테 좋은 거고 유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원래 서먼의 오리지널은 내가 하지 못하는 얘기. 맞아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숨겨진 부분을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걸 구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해를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서먼이 성공하긴 했지만 서먼의 기본 베이스는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 부분 안타까워해. 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용되지 못할까 하는 부분을 네.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겉으로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회에서는 내가 아쉬워하는 부분, 나의 약점, 누군가가 나를 좀 보듬어주고 이해해줬으면 하는 이 부분이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되는 비밀처럼 어느 정도 각자의 비밀의 방을 안고 살아간다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이것 없이 이것들을 노출시키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야. 여기 안에 주인공은. 그러니까 뭐 뭔가 약점이라든지 하기 싫은 얘기 막 맨날 싸우잖아. 얘기하기만 하면 싸우잖아. 요런 부분에 대한 거 서로 알면서 부딪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고 나쁜 얘기만 해주는 거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만들거든요. 결국 진짜 욕망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부딪히고 싸워가면서 내 자신의 아픔을 상대방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 데이팅 앱과 AI는 우리를 오히려 비인간한, 그렇죠. 탈인격으로 만들어버려요. 또한 나의 겉으로 드러난 면만 그렇죠. 너무 과다하게. 과다하게 노출시켜서 보게끔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 데이팅 앱에서 만나면. 인간성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인 그게 다 거죠.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팅 앱이 원하는 사람대로 만나주는 순간 영광이 만나는 거죠. 그 성준호가 보기에는 얘는 불행한 인간이거든. 이 고통을 끝내줘야 될 사람인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성준호가. 야.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 살인자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은 소수자 공동체잖아요. 네. 이 소수자 공동체를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나 안에 있는 아주 특이한 몇몇 지점들. 나를 전체적으로 나는 그냥 겉으로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규정하지만 나한테만 있는 개취들. 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거든요. 이들이 뭉쳐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사람이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겉으로 끄집어 나와서 그들끼리 공동체를 만든 것도 일종의 상징적인 작업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성취해서 결과적으로 살인마를 갖다가 사라지게 하는 것도 그런 식의 상징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 우리 사회 안에 있어서도 소수자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지만 우리 사회가 함께 공멸하는 세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윤석열처럼 가면 그러면 우리 사회를 공멸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도 공멸하고, 자기는 있잖아, 그 속에서 술 먹으면서 이거를 갖다가 관저 정치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실제로는 술 처먹는 거잖아. 그리고 오늘도 나도 집에서 술 처먹으면서 방송하고 싶어. 최고죠. 최고지, 최고. 아니 그리고 오늘도 뭐 기장이 영하 2도밖에 안 되는데 한파 때문에 못 내려간다고 안전을 갖다가 염려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 근데 지가 그냥 안 내려간 거야.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파에도 열심히 출근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강화시키면서 실제로 속에 보여져야 될 진짜 진면목들을 감추기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겉으로 보이는 걸 들여다보면 화려하고 좋은 면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소수의 나만의 조그마한 개취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따로 테라로 모으고 있는 그런 거? 그렇죠. 개취물. 근데 이미 이제 AI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유튜브로 잠깐 관련 동영상 한두 개 찾아봤을 뿐이야. 추천 동영상이 그냥 다 막 3분 휴지, 막 빨간, 이런 빨간 휴지통, 이런 영상만 추천으로 막 또 유튜브가 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계적인 거야. 이 사람이 뭔가에 관심을 보였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좋은 면만 부각시키고 그거를 마케팅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에 대한 정보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돼요. 예. 하지만 내가 숨겨놓았던 작은 나의 가치, 이게 소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건 그거라는 거야. 맞습니다. 예.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사실은. 네. 남한테 보여주기 싫지만 그런데 소중하게 잃고 싶지 않아서 더 간직해 놓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좀 재미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봤지만 그래도 담은 상징성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던 그럼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네네. 결국 그걸 지킬 때, 그걸 지켜야 될 때 사적 응징밖에 못하나. 이 부분은 굉장히 참 여러모로 아쉽거든요. 사적 응징 전문가로서 예. 사적 응징 전문가로서 이것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만일 이게 뭐 대중적인 공감을 얻어갖고 공개적으로 이걸 처벌하거나 이 내용을 바꿀 수 있거나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적 응징을 선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게 안 되는 상황으로 말려 들어가지 말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화를 하든 타협을 하든 또는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미리 마련을 하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꾸준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면 인간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는 내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사적 응징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송렬아 잘 들어. 없어진 총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지. 따라서 기존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너무 법과 제도 또는 일상적인 관례 문제에 엮어가지고 통제하고 막고 방해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인간은 사적 응징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택을 보통 이럴 때는 동반 파멸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적 응징을 하는 순간 그 응징을 통해서 자기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식으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고립 또는 뭐 제도적인 차별, 철폐, 제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더 많은 사적 응징, 옛날 원시시대 때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어요. 탈출이기도 하고 위안이기도 하고 보상이기도 하고 죽여주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버릴 수도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공권력 뭐 이런 것들의 영역은 사실은 무엇보다도 소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먼저 보살펴는 그럼요. 거죠. 지금 현재 그 서먼의 아이디어, 이 서먼을 갖다 만들 때 같은 방에 뭐 10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가장 얘기하지 않는 한 명의 그 관심사를 갖다 얘기를 해주는 네. 그렇지. 그런 시스템, 그걸 공공히 해야 된다. 공권력, 공공, 법, 이건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메커니즘이 안 돌아가니까 사적 응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보면 51%의 의견에 따라서 49%의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이런 식의 기계적인 어떤 선악의 논리, 그 다음에 뭐 행정의 추진, 사실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6%를 위해서만 하잖아. 네. 나머지 84%를 갖다가 응징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의 잘못된 것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요. 근데 네. 미디어나 언론이 다 그쪽의 정당성을 몰아줘 버리면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틈바구니에 저런 사이코패스들이 네.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사이코패스는 어디에나 있는 것 같네요.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썸바디 평론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평론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맞아요. 네. 평론만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은 확실히 이쁩니다. 네. 그건 제가 보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위도 역대급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조명이 좀 아쉽더라고. 이 양반이 해피엔드 때도 그랬는데 정말 인체의 굴곡을 이용해갖고 그림자를 기가 막히게 써요. 맞아요. 네. 잘 가립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잘 가리면서도 김건희 빈곤 포르노처럼 이렇게 조명을 빵빵 때려줘야 되거든요. 피사물이 잘 보이게. 근데 이건 너무 조명을 정말 조명을 정말 아찔하게 쓰는 아찔하게 거죠. 씁니다, 정말. 그게 네. 궁금하시다면 썸바디를 보시고요. 네. 아니라면 저는 저희 분명히 손바닥 조명 TV. 안 비치는 쪽 다 봤을 거예요. 아, 본인은 봤겠죠. 카메라로는 그늘지게 찍어놓고 네. 저는 반대쪽에서 그늘 안 지는 쪽에서 봤을 겁니다, 반대가. 감독의 특권이죠. 알겠습니다. 썸바디 아마 저희 방송 보고 나서 썸바디 챙겨보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 평론이 재밌을 것 궁금해서 같습니다. 일단 대충 한번 찾아보긴 할 네. 겁니다. 스킵으로. 스킵하면서 한번 쭉 네. 보세요. 저희 말에 아마 많이 공감하실 스킵하다 것 같습니다. 이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옛날 비디오는 그 부분이 다 달았죠. 테이프가 늘어졌었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 걱정 마시고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AI는 계속 그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 알고리즘. 그래서 당신 취향의 영화, 당신 취향의 드라마 이런 거 올려준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아, 무섭네요. 예, 무섭습니다. 자, 썸바디 평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준비해 볼까요? 다음에는 역시 아바타를 가야 되지 않나요? 아바타가 개봉을 합니다. 저는 무려 오늘 봐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기대를 아바타 해보겠습니다. 물의 길. 예. 네, 다음 시간에는 아바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평론은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는데 표정을 보니 아, 간만에 대작을 씹으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좀 되긴 합니다만, 턱이 아플 것 어떻게든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허점을 찾아내가지고, 잘근잘근 물어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아이맥스로 보기. 예.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아바타 평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물론 안녕히 계세요.